안녕하십니까. 아주 3D 이번 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감이 지난주에 시작을 해서 네. 법무부 국감이 잠시 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녹화하는 시간은 국감이 아직 시작이 아직 안 된 시점이잖아요. 네. 국감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할 필요는 있으니까 다음 네. 주에 그건 준비를 하고 국감 내용 중에 우리 김태형 기자가 쓴 특종 기사를 뭐 인용한다는 그런 예고가 있어요? 네, 지금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 발표를 늦췄다라는 네. 그 기사와 특정 시점에 몰려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 그 기사들이 아마 국정감사에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그 휴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했는데 네. 그 수사 1차 수사 결과를 대검에 보고를 하러 들어갔다. 네. 근데 일단은 발표하지 마라. 네. 발표하지 그 마. 내용인 거잖아요. 네. 마무리도 그렇습니다. 짓지 마라. 근데 제가 계속 그 핵심 포인트가 추미애 장관과 보좌관의 카톡 내용 그거는 지난 9월 달에 나온 거죠. 그렇죠. 이미 나왔죠. 그리고 네. 또 하나 보좌관이 그 해당 부대의 지원 대장 대위와 통화한 사실 그것도 확인이 됐죠. 확인이 9월 달에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 추미애 장관을 더 공격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가지고 있어 보자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고 수사 자체가 좀 미진하니까 조금 더 해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 국감이 좀 아직까지는 초반이긴 하지만 좀 맹탕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딱 그러더라고. 올해 국감은 맹탕입니다. 이러는 거야. 뭐 기사를 쓸만한 내용이 정말로 정쟁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뭐 누구 그 명단이 나왔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대법원 국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정작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그 연관되고 밀접한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그 직업인 판사잖아요. 네. 판사에 대한 얘기가 이번 국감에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그 좀 강렬하게 그 네. 읽었어요. 그 내용을.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사위에서는 유일하죠? 사실 김진애 의원이 처음에 이제 법사위 배정됐을 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았습니다만 요새 보면은 거의 일당백으로 일을 원래 김진애 의원이 하더라고요. 저 건축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법사위 배정받았을 때 좀 놀랐어요. 네. 되게 지금 법 구조를 건축해 나가는 지금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법사위도 너무 법조인 출신들만 채우는 건 좀 바람직스럽지 그런 않다고 것 보고 같습니다. 예. 일반 다른 경험을 가진 그 국회의원들도 최대한 법사위에 한 번쯤은 이렇게 거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 구조를 맞아요. 한번 지적해 그렇죠. 본다는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김진애 의원 이번에 정말 꼭꼭 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판사들의 카르텔이 있다. 김진애 의원이 강조한 가장 큰 포인트는 판사가 거의 방탄 판사다. 네. 전 되게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자동 퇴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자, 일단은 김진애 의원이 그 냈던 자료 있잖아요. 그 판사들이 얼마나 방탄 판사들인지 그 깜짝 내용만 좀 놀랐습니다.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우리 네. 김태형 기자가. 김진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징계를 받은 판사들의 이제 명단이 나와요. 총 26명 정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징계를 감봉 3개월 혹은 견책 그리고 정직 6개월 이 정도가 거의 최대선이고요. 아무리 커봐야 정직 1년이 최대라서 이 부분 너무 손방망이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016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모 판사 같은 경우에는 뇌물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가 돼서 징역 5년을 받고 그리고 벌금 2천만 원의 뭐 차량 뭐 그것까지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런 판사도 이제 정직 1년이 최대입니다. 제가 이 사건 기억해요. 이분이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되셨던 분인데 랜드로버 차를 받았다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뭐 다른 뭐 뇌물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이분이 퇴직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10년 임기를 다 채우고 나오셨다더라고요. 자,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이 판사들이 저지른 범죄 중에 정말 파렴치한 범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몰래 카메라를 몰카범도 찍어서 있죠, 네, 진짜. 벌금을 받고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도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 원. 근데 이분들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온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 그것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내부 법관징계위원회에서는 나쁜 범죄를 저지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사표를 받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냥 사표 내고 나갔으면 그게 충분히 죄를 징계 아니냐? 징계를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표 내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럼 이후에 연금이나 퇴직금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예. 징계를 받아서 만약에 쫓겨났다 이러면 퇴직금 연금 없어지죠. 예. 못 받죠. 이건 송방망이 처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범죄자의 노후를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죠. 예, 보장을 해주는 그런 셈이 되는데 문제는 오,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솜방망이로 끝나는데 그 법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해임을 당합니다. 그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평등하게 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어서 점점 이제 세상이 투명해지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들을 정말 많이들 하는데요. 가려진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뭔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옵티머스와 라임 얘기 좀 저희가 이번 주 주제 중에 이제 하나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옵티머스 펀드, 그다음 라임 펀드 이 두 개가 좀 별개잖아요. 완전히 이게. 별개입니다. 예. 사람들이 옵티머스랑 라임을 뭐 똑같이 이제 취급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사모 펀드라는 점에서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 펀드를 판매한 그 대형 금융기관들이 불완전 판매,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현재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개입됐다라는 그런 설이 도는 것 역시도 비슷합니다. 자, 그럼 먼저 라임 사태에 관해서 좀 먼저 그 차이를 한번 좀 보자고요. 라임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불거진 문제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관련되는 사람들도 청와대와 뭐 전현직 청와대, 주로 이제 전직들. 지금 현재 그 연루가 돼 있다라고 지목된 사람은 강기정 전 정무수석입니다. 그러니까 김봉현이라는 라임 쪽의 이제 주요 핵심 인사가 자신의 이강세라는 자신의 친구를 이용해 가지고 그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라는 얘기를 법정에서 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기정 전 수석이 펄쩍 뛰면서 지금 줄줄이 다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김봉현 씨까지 고소 고발을 했어요. 이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김봉현 씨 얘기가 앞뒤가 좀 다르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 5월 달에 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1억을 준비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강세라는 사람은 나는 돈 받은 적 자체가 없다. 받은 돈이라고는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0만 원은 언론사 뿌리라고 받았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강기정 수석은 정말 나는 만난 적이 한 번 있는데 한 번도 뭐 돈이라는 건 받은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지금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고 팩트 체크가 사실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예. 김봉현 씨가 자기 친구,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그 네. 친구와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고 서기관이죠, 그분. 예. 그 청와대에서 일했던 그 김봉현의 친구, 네, 그 부분에 대한 관련성은 어느 정도 좀 얘기가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분은 지금 현재 그 재판을 받고 유죄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죠. 네. 지금 이 그 김봉현 씨와 그리고 그 친구분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도가 나온 건 5천만 원을 전달해달라고 넘겼다라는 건데 그분은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번 라임 사태뿐만 아니라 그 전에 금융사고 이와 유사한 사고들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이런 스캔들에 연루된 사람들은 하위직인데 사기를 친 그 피의자가 자꾸 고위 인사를 걸고 넘어지는 물귀신 작전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경우도 많죠. 종종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들도 없지는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싶어요. 항상 사모펀드 관련한 사건들은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는데 제가 조범동 씨의 재판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조범동 씨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조카인 거를 익성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얼굴 마담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꾸 본인은 하위직인데 자꾸
그 고위직을 그 팔아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정치적인 논란거리는 좀 안 되고 그 차분하게 수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이 시작이 된 부분이 김봉현과 그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이제 그 특정 지역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네. 현재 이모 씨. 현 여권 정부 여당의 어떤 그 호남권 인맥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의혹의 눈초리를 좀 사고 있는 거죠. 받을 관련해서는. 수밖에 없는 게 선물을 받기는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선물의 액수가 조금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기보다 조금 크고 뭐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검찰의 수사 능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옵티머스는 라임과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요? 그 옵티머스는 그냥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이 폰지 사기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투자한 곳에서 수익을 얻지 못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익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근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치권까지 번질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옵티머스에는 이제 이현재 전 부총리 그다음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고문으로 참여했다는 점 때문에 뭔가 매개고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혹이 현재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 지금 현재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 이낙연 의원이라든지 이재명 지사가 지금 거론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사태도 비슷한 측면의 어떤 흐름이 보이는 게 그거예요. 자꾸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머스도 그렇고 라임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이 금융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금융기관들이 이 펀드를 그 국민들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안 했다라는 거. 이게 그게 제일 바로 큰 불안정 문제였어요. 판매. 네. 그러니까 모든 금융 상품을 팔 때 약관의 규정 그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얼마고 이게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고 금융 상품을 팔았다. 이런 게 바로 불완전 판매라는 금융 용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더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원래 얘기는 이제 국공채에 투자를 한다고 돼 있었는데 엉뚱한데 대부업체라든지 부동산 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그 대부업체나 부동산 업체가 알고 봤더니 또 옵티머스 경영진이 또 거기 가서 사장 뭐 대표 이런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나 감독이나 또는 감사나 이런 노력들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는 그건 금융 당국의 어떤 원초적인 본인의 그들의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예. 잠시 그 멤버 체인지를 했죠. 네.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예. 요번만 교체한 겁니다. 자, 우리 사회부 조현미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부 조현미 사장입니다. 사회부의 살림꾼, 살림꾼입니다, 진짜. 아, 예. 안 살림, 예. 바깥 살림 뭐 다 하잖아요. 집안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집에서 전혀 기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회사가 집이다 생각하면 예. 그런 맛. 예. 조 차장의 개인 집 그 가정 생활을 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아주 경제 예. 사회부로 하는 살림을 네. 다 네. 안과 밖을 다 두루두루 아름답게 포장하자고. 아 예. 예. 조현미 차장을 특별히 이렇게 오늘 출연을 요청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그 낙태죄 입법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상당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지난 7일 법무부 등 정부에서 형법 관련해서 낙태죄가 있는 형법 관련해서 입법 예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난해 4월이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동시에 정부에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 형법을 개정하라라고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1년 반이나 걸려서 나온 개정안이라 어떤 내용이 실릴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고 24주 안에는 뭐 성폭행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유전병이 있거나 그 외에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죠. 낙태죄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 근데 정부는 낙태죄는 유지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통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네. 법 조항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하게 되면 그 조항을 아예 없애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좀 보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헌법 불합치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이게 합헌적인 부분도 있고 위헌적인 부분이 있는데 합헌적인 부분은 살리고 위헌적인 부분은 없애는 정도의 그 법령을 개정을 하라라는 주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당시 판결 그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보면은 낙태죄 전체가 이게 위헌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초기 임산부까지 이 낙태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그 취지와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는 많았습니다만 여성단체 측에서는 아예 이번에 낙태죄라는 것 자체를 그 조항 없애야 자체를 아예 한다. 없애자. 예,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내 몸에 대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느냐. 또 한쪽 편에서는 비록 당신의 몸속이기는 하나 태아도 하나의 생명인데 엄연한 그 생명을 그렇게 쉽게 끊어서야 되겠느냐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생명이 과연 대한민국 이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우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면서 왜 낳아라 말아라 하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또 일반 국민들은 현행 그 개정안 자체가 찬성 여론이 조금 더 많다고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 업체 4곳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응답자 56%가 이번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낙태죄를 없애야 한다라는 의견은 21%로 찬성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단 여성계가 전적으로 굉장히 반발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 뭐 여성 단체도 그렇지만 여당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인숙 의원이나 박준우 의원 같은 경우 낙태죄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개정안을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걸 두고도 또 국민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이런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지금 법안의 그 취지는 동일하는데 14주는 너무 좀 좁지 않느냐, 허용 범위가 좁지 않느냐.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던 게 22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로 확장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환경 그런 맞습니다. 여건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 근원적인 그 밑에 논란에 깔려 있다고 좀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혼모 가정 그리고 미혼부 가정을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 가정에 대한 그 관련 그런 제도와 법들이 기본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과 같이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오늘 진행되는 법무부 국감 내용은 저희가 그 오늘 상황을 자세히 지켜보고 팟빵을 통해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오디오 콘텐츠 닥치고 3D에서 자세히 그리고 속 시원히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닥치고 3D 그 수요일 기대해 주시고요. 아주 3D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